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PF 네. 문제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놔야 일단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뭐가 가능한 거니까 미분양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PF 문제가 더욱 심해지거든요. 네. 이 정도를 갖고 나라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일단 선동이죠. 네. 그건 뭐 선동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건 또, 왜냐하면 그 운을 앞으로 10년 동안 잘 살리면 네. 90년생, 2000년대생들도 다 좋고 또 출산율도 회복될 거고, 다가오는 10년을 허투루 넘기면 이제 재앙이 오겠죠. 네. 아까 이야기했던 이 파괴적 혁신 속에 나이 든 고참들의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엄청 수익성이 좋아요. 저는 한 30년 내 최고의 기회가 왔다고 보는 쪽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30만 유튜버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홍 박사님은 그 2024년 올해 뭐 전체적으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작년보다 좋죠. 작년보다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태원건설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부동산 PF 문제가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네. 있고요. 더 나가서 이번 그 대만 선거에서 네. 좀 우리가 확인된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또는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현실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미국의 시장금리가 반등한 데서 보는 것처럼 미 연준이 3월이면 금리 인하해 주지 않겠냐, 네. 그런 기대들이 약간 약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분명히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역풍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지난해 한 8, 9월 정도가 우리나라 반환점을 돌았고, 네. 경기는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가는 그런 순간순간이지만, 회복에 이제 탄력이 약해지는 네. 요인이지 회복 그 자체가 좌초되는 일은 좀 그래도 아직은 안 보인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반도체가 회복이 돼서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면서 경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 실적이 저렇게 나오고부터 야 저거 아직 올해도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을 또 피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나라 4분기 실적은 신뢰를 안 하겠다. 밀어내기 실적?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빅베스를 하는 예.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4분기 실적 보고 투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1분기나 2분기, 3분기 실적은 확실히 그때그때의 어떤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4분기 실적은 연간 실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중요도가 있는 실적들이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의사결정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실적 전망이라는 게 좀 가시성이 있는 데는 분기별 실적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게 참 편한데, 네.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그냥 추세를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수출 통계를 보는 게 마음 편하지, 네. 분기 실적에 일희일비해가지고는 큰 추세를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빠르면 3월부터다. 많게는 6번까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홍 박사님께서는 몇 번 정도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빠르면 6월. 6월. 예, 6월이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뭐 하더라도 근데 네. 5월, 6월, 네. 지금 3월은 좀 너무 빠른 네.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의 적정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몇 %면 적정한지를 측정하는 수단이 테일러 룰이라는 1993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개량화해서 미국의 아틀란타 연은에서 그걸 계속 추정치를 발표해 주는데, 미국의 현재 시점에 작년 4분기 기준 적정금리는 한 5.3%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5.25에서 5.5니까 아직은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곧 그게 저는 뚝뚝뚝뚝 떨어질 거라고 봐서 대략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저는 그게 한 4.7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넣은 거지만
그러면 3번 정도 금리 인하는 무난하지 않냐.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의 추가적인 어떤 하락 가능성을 생각하면 뭐 2-3번에서 3-4번인데 저는 이제 3번이 3번. 편하다. 그리고 정책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적정 레벨이거든요. 적정 레벨이기 때문에 이 적정 레벨이 내려가는 걸 감안해서 미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면 좋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해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최근에 자산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네. 미국 부동산이나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만 거의 연초 네.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연준 입장에서 굳이 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해서 뭔가 시장에 버블 또는 가격에 좀 급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3월은 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냐 생각합니다. 홍 박사님께서는 미국의 고용이 지금 어떻다고 그러니까 좋다는 분들도 있고 나쁘다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고소득자분들은 고용을 이제 뭐 해고나 이런 것들이 많고 조금 저소득자 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은 여전히 뭐 구인난이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믹스해서 보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을 잘 못 잡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 특집 기사에 실린 것처럼 30년 만에 찾아온 블루 칼라의 시대라는 그 칼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AI도 나오고 또 테크 쪽에서 기업들의 해고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소득 일자리들이 계속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일은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대신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그때 사람을 많이 자르고 그 뒤에 고용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속하게 재고용하기 어렵다는 점들을 알고 좀 여유를 두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남아 돌더라도 혹시 모르는 미래를 생각해서 사람을 바로 자르기보다는 좀 두려는 그러는 게 첫 번째가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민이 계속 유입되니까 최근에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 보니까 불법적인 이민, 그러니까 illegal immigration, 그러니까 이제 뭐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가 이제 눌러 앉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장벽을 넘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또 저렴한 노동력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면에 마지막 3번째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일본 이런 수많은 아시아 기업들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해도 북미 지역 직접 투자가 3년 연속 300억 불이 넘을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한 4-50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들이 되게 좋은 일자리가 미국으로 지금 수출되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에 의한 고용 증가까지 일단 점을 생각하면 임금 상승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그러니까 타이트한데 임금은 오르지 않지만 고용이 또 나쁜 건 아닌 그러니까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골디락스 임금 상승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고용은 한 15만 건 정도 평균은 찍어주는 이 정도의 어떤 노동시장 여건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미국 연준에 대한 미국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한국은행에 대해서 이제 총재님께서 최근에 뭐 6개월 정도는 뭐 금리 뭐 이런 얘기 안 꺼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던데 홍춘욱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금리를 예상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인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경제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가 빠른 저는 우리가 한 4월이나 5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총재님의 의견에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PF 문제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놔야 일단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고 뭐고 가능한 거니까 미분양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PF 문제가 더욱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제 의견은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주면 인하가 멀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만 건설, 소비 심리도 안 좋고 여기다가 정부 소비나 지출도 지금 상당히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을 감안해 볼 때 미국보다 한국이 좀 더 저는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미국보다 또 한국이 먼저 물가가 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 뭐 휘발유 넣어보면 1,500원이 서울 바로 외곽만 나가도 1,500원에 휘발유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징후가 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인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횟수나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도 한 두세 번 아, 정도 두세 보고 번 있습니다. 정도? 그래서 우리는 한 3%나 연말에 2.75 정도 갖다 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이제 지금 우리나라 채권 금리, 3년 만기 국고 금리가 3.1 정도 네. 와 있는 걸 보면 또 이런 단기 금리들은 정책 금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가 3년 평균이 한 3.1%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니까 네. 지금부터 금리가 동결되다가 5, 6월, 4, 5월 정도에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평균 3% 정도에 있다라는 걸 시장에서는 좀 감안하고 있는 금리니까 저는 뭐 금리 한 2번 정도는 일단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픽스 금리도 좀 내리고 뭐 그런 추세인 거는 같더라고요. 방금 부동산 이제 VF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셔서 바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만큼이 문제이고 해결 방안은 있는 건지, 뭐 건설회사 이름이 줄줄이 계속 나오고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던데 더 큰 회사 이름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덧붙여서 이제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저도 이번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이게 사적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뭐 그래 좀 우리가 좀 손해 볼 테니까 너네 또 자구안을 좀 내고 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주식회사에서 뭐 사재추전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총체적으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부동산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2021년이 경기가 너무 좋아서 네. 이제 그때 사업을 시작한 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뭐 그 사이에 집값이 작년 2022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20% 빠졌다가 2023년 작년 아직 완전 연간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뭐 한 10% 정도 네. 반등했어요. 그러면 뭐 아직도 고점에서 한 10몇 프로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위주로 해서 미분양이 나거나 사업 추진 자체가 잘 안 되는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 미분양도 줄고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밝아져야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2021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거품이 다 해소됐는지도 자신 없고, 그 해소됐다라고 하면 또 그럼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계산이 있기 때문에 130조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얼마가 부실화될 거냐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운데, 그냥 2010년 전후에서 생겼던 80조에서 90조 정도의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생겨서 그 뒤에 하우스푸어 사태까지 5년을 끌었을 때를 대충 그때랑 비슷하다고 그냥 가정한다면, 그때랑 미래가 같다라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끌어와서 보면 대략 한 30% 정도 손실이 났어요. 네. 그러면 130조 중에서 한 30%면 한 40조 정도 손실이 난다라는 건데, 그게 또 그때처럼 5년에 걸쳐서 이 손실이 난다고 가정하면 연 뭐 10조 정도가 네.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1년 GDP가 2천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0.5%? 네, 이 정도를 갖고 나라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일단 선동이죠. 네. 그건 뭐 선동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건 동의. 왜냐하면 2010년, 11년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그 뒤에 동양증권 사태,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한진해운 사태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많은 불황이 출현했던 건 결국 그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에 돈을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차주들이 다른 데서 돈을 빼며 연쇄적인 문제가 생긴 것도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런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경제가 타격받는다까지는 저도 동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타격을 막기 위해서는 워크아웃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빨리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워크아웃 제도에서 뭐 대주주나 그 이해 관계자들이 75% 이상의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래야 워크아웃이 들어가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구 노력들을 펼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왜 주식회사에서 사전 출연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건데, 바로 뭐냐 하면 정부가
사제 출연을 요구한다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전에 주식회사를 대주주가 개인 자회사 100% 자기 개인 회사인 것처럼 경영하는 걸 묵과해 준 후 상법에도 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적 분할이니 뭐니 해서 다 그런 걸 정부가 용인해주고 대신 그렇게 네가 경영을 하다가 잘못되면 네 돈 내놔라는 이런 상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제 출연을 하라는 말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네 개인 회사야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전혀 영향가가 다르다. 위계적 소유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양반의 소유권과 천민의 소유권이 나뉘어져 있고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는 천민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M&A나 이런 과정에서 항상 경영권 지분 그러면 그 프리미엄을 100%씩 주고 양반님 걸 가져갈 때 우리는 손만 빨아야 되는 게 현실이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한샘의 사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영권 뭐 분쟁이 벌어지고 뭐가 붙어야만 잠깐 우리가 양반 행사하는 거고 사실 그조차도 대부분 백기산이 뭐 흑기산이 둘이 붙어서 하는 문제지 우리는 그걸 테마로 해서 수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뭐 공개 매수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는 나라다라는 걸 이번 태영의 워크아웃에서 우리는 다 확인한 거 아니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올인하면 안 되는 거고 특히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뭐 잔잔하게 오르고 잔잔하게 빠지는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44년에 걸친 시간은 주식시장도 굉장히 위험하고 부동산도 그에 못지않게 가격에 버블이 쉽게 생기고 붕괴가 쉽게 발생하는 그런 아주 프레자일한 그러니까 취약한 구조의 시장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한국 원화 자산에 대한 미련을 조금 좀 버렸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원화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들으면 뜨끔할 부분들이 느껴질 것 같고요. 대만 선거가 이제 막 끝나고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변한 건 없다. 우리는 뭐 미국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조금 유화적으로 중국의 유화적인 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던데요. 많은 선거들 뭐 특히 인도에서도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의 총선, 미국 대선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선거가 올해 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뭐 부정적이죠. 선거가 있는 해에는 큰 장은 잘 안 섭니다. 네. 뭐 2016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미 대선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장은 잘 안 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위기에 가게 되는 거는 잘 또 생각하기 어려운 게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선거지만 미국은 그 연임한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때가 항상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고 그런 편인데 그게 2016년이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바이든이 초선이었고 이제 재선 노리는 때에는 보통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좀 있는 편이어서 이제 그래서 현직이 이긴다고들 많이 보는데 지금은 워낙 경쟁자인 전임 대통령 트럼프 인기가 높으니까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사실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경기만 보면 올해가 작년보다 낫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작년만큼 뭐 저는 주식시장 이야기하자면 작년만큼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는 쪽인 거죠. 탄력이 작년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미국이나 우리나 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트럼프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사람 공약집에 관련돼서 뭐 다 읽어보진 못하고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연간 세계경제 전망하면서 그 트럼프의 공약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봤는데 일단 뭐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 폐기하겠다고 막. 근데 그건 국회에서 하는 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행령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시행령이 훨씬 더 타이트해지지 않겠나. 그 보조금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거나 아마 없애려고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태양광을 비롯한 각종 친환경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는 거의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사람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외 정책 면에서 이제 고립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이 사람은 굉장히 높아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데 무기나 팔아먹을 생각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무상에 가까운 원조들은 기대하기 어렵고 또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 면에서 보더라도 대만의 직접적 지원은 안 하려고들 그 우리만 하더라도 주한미군 예산 이런 거 많이들 보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개입 안 하고 돈 받고 우리가 이익이 돼야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 면에서는 상당한 지정학적 불안감들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양안 간의 전쟁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만약 중국이 받아들인다면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책도 일본에 번역이 돼서 발간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일본 주식시장이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보다 일본 주식시장이 정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우리나라랑 정반대의 방향으로 N극과 S극인 것처럼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던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올해 경제 위험 중에 그 일본 지수가 하락하는 것들을 한번 걱정해 봐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엔화도 저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장기 전망이 되게 밝다. 한 5년, 10년 정도를 놓고 볼 때 선진국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전망이 밝은 나라인 것 같다. 어쩌면 미국보다도 전망이 더 밝은 나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이유는 그 현명한 경제 정책 때문이고요. 아베노믹스가 2012년 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 11년이 지나도록 꾸준히 추진되며 결국 국민들을 설득한 데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는 해봐야 소용없고 이 불황은 영원히 이어진다. 라는 그런 패배의식 또는 디플레 기대가 끝없이 경제를 누르고 있었던 시기를 아베노믹스라는 이상한 정책을 써서 세계의 화살 세계의 화살을 써서 결국은 집값을 이렇게 올리고 주식 가격을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는 올려놓은 상황에서 엔도 약세를 만들어서 기업들 경쟁력도 엄청 강해졌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장이야 당연히 주가 많이 오르면 빠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닌 추세로 놓고 본다면 저는 향후 세계 경제 5년, 10년을 볼 때 저는 어쩌면 일본이 인도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투자에 있어서의 난이도 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세계 화살 중에 원래 실질 임금이 올라야 된다라는 그건 아직 안 됐죠. 네,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안 되고 나서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돈을 풀면 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가 2000년대에 일본 방문해서 컨퍼런스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그 사람 주장을 요약하자면 인플레가 안 난다면 인플레가 날 때까지 돈을 풀면 된다. 인플레가 날 때까지 끝없이 돈을 풀면 결국은 사람들이 미래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날이 올 거고 그러면 그때 잠궈도 된다. 이게 바로 아베노믹스의 아이디어거든요. 이걸 준 사람이 벤 버냉키입니다. 뭐 헬리콥터 버냉키라 그러면 일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해외 대외 순자산이 가장 많죠. 우리가 아직 1조 달러가 조금 안 되는데 일본은 2조 달러가 넘으니까요. 그만큼 해외 순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나가서 미국과의 관계가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미국하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일본은 지금 미국이랑 사이가 제일 좋은 나라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우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믿을 만한 우방이 돼 있고 일본이 미국과의 신뢰가 강하다면 미국이 N 약세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지적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먹힐 텐데 적어도 트럼프 때도 N 약세를 용인했고 바이든은 더 용인하는 것 같고 왜 이 나라의 그 정책을 흔들 만한 요인이 지진 이런 거 말고는 없는데 지진도 뭐 금방 이슈가 좀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 정책을 유지할 만한 능력은 충분하고 또 자민당 정부가 어떻게 넘어가면 뭐 또 모르겠는데 선거에서 자민당이 계속 연전연승하고 있으니까 뭐 이걸 지금 뭐 바뀐다고 말하기보단 분명 정상화의 시기를 일본 중앙은행이 가늠은 하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좀 많이 남았다. 적어도 특히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제로금리 정책을 폐기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안 그래도 금리가 YCC에서 뭐 0.9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5대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것 같던데,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1%대 이상 이런 것들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뭐 거죠? 시장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네. YCC도 폐기할 수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하지만 돈을 정부가 계속 사주는 이 정책에는 결국은 경제 전체에 강력한 유동성 효과를 가져와서 채권의 수요와 공급단에서 수요를 엄청 강화하는 정책이면 수요를 계속 강화하면 가격은 오르거든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기대는 저거 곧 끝난다 그러면 네. 금리가 오르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곧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뭐 최근에 제가 그 박사님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한 1,200원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달러 원. 근데 요즘 다시 슬금슬금 올라서 1,300원대고, 일본 엔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엔화에 대한 원화, 그다음에 뭐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격은 대충 올해는 어떨 거라고 그러면 전망을 하십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는 저는 1,200원대 안착하지 않겠나. 저는 뭐 하반기에는 1,250원 밑에도 한번 가지 않겠나. 예.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달러의 강세를 유발한 가장 직접적 요인은 미국 금리 인상이에요. 미국 금리 인상이 적어도 뭐 끝난 건 확실한 것 같고 인하가 남아있는 정도의 상황인데 2022년이나 23년 연중에 가끔씩 출현했던 그 같은 달러 강세가 출현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의문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저렇게 늘어나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돼 있는데, 이 정도 국제 유가가 만약 올해 내내 유지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여기가 하나만으로도 대략 무역 흑자가 한 500억 불 이상 나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워낙 그만큼 원유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도 역시 여기 연동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올해 저는 우리가 또 해외에 투자해 놓은 돈이 1조 달러 가까이 되니까 여기서 받아들이는 이자와 어떤 배당금 같은 소득 수지 이런 것까지 하면 연간 800억 불에서 1,000억 불 정도 경상흑자가 날 것 같은데 이 정도 외환 수급에서 외국인이 우리를 그렇게 세게 팔고 나갈 동인이 있나. 그냥 샀다 팔았다는 정도로만 된다면 이 돈은 계속 쌓이는데 국민연금이 매년 뭐 50조 정도, 500억 불, 400억 불 정도 해외 나가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래저래 봐도 외화 수급 면에서 우리가 원화가 매도 공세가 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 오르지 못하면 빠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엔화는 어떻게? 엔화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강보합,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정책이 바뀌어서 엔화가 강세를 한 게 아니라 미국 금리 인하 덕분에 엔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좀 좁혀져서 저는 엔 약세가 좀 진정되는. 그래서 그러면 엔이 강세로 가는. 그러면 뭐 900원 뭐대 이상은 보고 있죠. 뭐 지금은 금리가 조금씩 내리는 추세인데, 보통은 이제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금리에 내 목표 수익률을 맞추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보통 뭐 금리 곱하기 2배, 뭐 많이 하시는 분은 곱하기 3까지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근데 그게 어떤 관점이었냐면 금리가 2%대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5, 6% 정도는 그래도 수익이 나야 자산이 증식되는 효과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여서 곱하기 2에서 곱하기 3 이랬는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금리가 4%, 5%에 곱하기면 8, 10, 뭐 곱하기 3이면 12, 15 이렇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정 목표 수익률은 어떤 관점에서 잡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 한번 6에서 8%. 6에서 8% 항상. 네. 그럼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뭐 10%, 20% 나면 뭐 바꿔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보니까 저는 인플레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교육로 보강을 위해서 드는 비용 이런 거에 따라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0.1, 0.2 정도 오를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그게 예전 70년대처럼 10%, 20%짜리 물가를 뜻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제로 물가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나 우리나라 보면 저는 한 2, 3% 금리가 장기화될 여지가 좀 있다. 그게 중금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정도 금리가 유지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운용을 잘하는 데가 연기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이 연기금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평균이 6에서 7%예요. 그러면 연기금들은 아시는 것처럼 비용이 좀 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뭐 좀 더 높게 보면 한 8%까지. 네. 10% 넘기는 목표 수익률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조차 18% 수익을 60년 유지한 걸로 세계 3대 부자가 됐고, 특히 그조차도 200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수익률은 10%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수익 연 20%, 30%를 냈기 때문에 연 환산 복리 수익률 17%, 18%가 나오는 거지. 최근 20년은 그도 10% 넘기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워렌 버핏보다 더 운용을 잘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는 자체가 이건 좀 오버 컨피던스. 그러니까 자기 자의식 과잉 아니냐.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게 뭐 90년생, 뭐 2000년생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보통 인구 때문에 얘기를 하면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문제이다. 뭐 국민연금부터 여러 가지 우리 산업도 뭐 중화공업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데 그런 인력도 그렇고 당장 뭐 인테리어 업자들 하는 거 가보면 다 외국인들밖에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인구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박사님은 힘들겠지만 뭐 90년생 뭐 아니면 그 아래 위로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오히려 또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대운이 왔어요. 30년에서 한 40년 사이에 초대박운이 세 가지가 왔는데요. 그 운을 앞으로 10년 동안 잘 살리면 네. 90년생, 2000년대생들도 다 엄청 좋고 또 출산율도 회복될 거고 이제 다가오는 10년을 허투루 넘기면 이제 재앙이 오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 10년은 저는 한 30년 내 최고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첫 번째 기회는 58년 개띠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58년 개띠들이 올해 66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다 받으러 가셨고 네. 그 대학 교수님들도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은퇴하는 게 왜 경제에 그렇게 호재냐 하면 안타깝게도 정보통신혁명까지는 이분들이 다 따라오셨는데 네. 그 뒤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혁명이나 로봇 혁명에서는 안타깝게도 잘 따라오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저만 해도 맨날 빙 크리에이터 들고서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재밌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재미에 앞서 겁이 나시는 분들이 그거잖아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 아니겠어요? 전기차로의 어떤 파괴적 혁신이 시작됐는데 그거 공장으로의 설계 재편이나 구조 재편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노조가 반대합니까? 58년 개띠부터 시작해서 한 63년생들까지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 사람들 뭐 다 60대 접어들었는데 이제 뭐 다 이빨 빠지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파괴적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가 대표적인 게 AI, 빅데이터, 로봇, 뭐 전기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저는 가장 잘 보여주는 업종이 은행 업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행 업종에서 이제 제 나이 69년생들이 임금 피크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쭉 다 은퇴합니다. 은퇴하면 은행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판관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기업들 실적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파괴적 혁신 속에 나이든 고참들의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산업들은 앞으로 엄청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가 당연히 일자리가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생기겠죠. 그리고 그 일자리가 생기는 게 나간 사람이 1000명이면 반만 생겨도 500명만 생겨도 그게 되게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있어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실제로 지금 20대, 30대 고용률 그러니까 전체 그 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한 인구는 역사상 최고치예요. 이미 어마어마한 호황이 왔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상황에서 중국이 스스로 넘어졌잖아요. 네. 미국과 그렇게 꼭 척져야 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쇼비니즘적인 그리고 특히 2019년 홍콩 민주화를 탄압한 게 저는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대만 선거가 저는 그걸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집권 여당이 되게 인기가 없는데도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소야대예요. 선거에서 국회 선거는 여당이 졌어요. 근데 왜 총통 선거는 이기냐? 바로 우리는 제2의 홍콩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즉 그런 식으로 돌아가다가 지금 뭐 다 봉쇄당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덕에 우리나라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스마트폰이든 전기차든 뭐든 아무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의 턱밑 또는 우리를 넘어섰다고 생각됐던 그 수많은 산업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우리를 도와준 거죠. 물론 우리가 이뻐서 도와준 게 아니라 중국이 더 문제라 도와준 거죠. 이 모든 게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으로 돌아오거든요. 경제 전체의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생산성의 향상을 죄송합니다. 지체시키거나 저항하거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빨리 은퇴하고 대신 AI 혁명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소수 정예요. 아이들이 적게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투입될 어떤 우리의 교육 투자 이런 게 많고 2022년 이번 피사 점수 세계 국제 학력 평가 시험에서 한국이 세계 3등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제 잘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AI 혁명이든 뭐든 오든 우리는 되게 몸이 가벼운 나라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거 그렇게 정말 대응이 가능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기술이 오고 있는데 거기도 인구 100만 명씩 태어났다면 그 일자리를 다 만들기가 어려웠을 텐데 언제 40만, 20만 태어나는데 그 일자리 만들어주고 거기에 애들을 그 우리 새로운 젊은 세대들을 잘 키우고 고소득 일자리들을 쫙 주면 출산율이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거기 이렇게 또 1인당 소득이 부유해지는 나라에 이민 오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유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거기다가 미국이 알아서 중국을 박살내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지정학의 세계가 와서 한국산 물건, 군수물자도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만 부각하는 게 잘 팔려요.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이 호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참 저는 아쉬운 게 연구개발비 예산을 그렇게 삭감한 건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삭감할 때는 거기가 아니고요. 교육비랑 지방교부금을 삭감해야죠. 그걸 훨씬 더 빨리 삭감하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인구 감소 이러면 부정적인 요소고 우리나라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항상 경제나 뭐 사회들 보면 작용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 방향이 아니고 그 반대의 방향도 있는데 오늘 홍춘옥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뭐 밥값 플러스 커피 뭐 정심을 예를 들어서 하면 2만 원 시대인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이제 저 물가. 그래서 누구한테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럼 커피를 안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요즘 다 이렇게 하면 커피 한 잔 하는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고 뭐 문화 비슷하게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시대 정말 밥하고 커피만 먹어도 2만 원 이상이 나가는 이런 시대에 개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재테크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축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거는 먹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준거 집단을 바꿔야죠. 피어 그룹을 바꾸면 됩니다. 저는 뭐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점심에 다 도시락 먹어요. 편의점 도시락 먹거나 간단하게 뭐 어디 샌드위치 하나 사와서 대부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창업 공간이라서 그런 경향이 보이기는 하겠지만 뭐 이거는 해야지 그런 게 다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자리를 좀 거리를 멀게 했다고 해서 당신이 일 잘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부자가 됐는데 당신에 대해서 심술궂게 또 나쁜 말을 할 거라면 그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보지 말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인간관계 참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잖아요. 남의 말에 남의 시선에 신경 쓰는 그런 인생보다는 자신의 잣대,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가 더 중요하고 또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춘옥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상위 10%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제 위에서 뭐라 그러더라도 죄송한데 제가 가족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거 부자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통제권을 가지면 점점 부자가 되는 거라고. 네. 저는 회사의 생활을 오래 하면서 되게 연봉이 높은 일자리를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자리들은 대부분 탐욕적 일자리라고 불리는 일자리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의 특성이 뭐냐면 휴가를 가더라도 스마트폰을 못 꺼요. 노트북 들고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와. 라는 말을 1년에 한두 번씩 듣게 되는 일자리들이죠. 그럴 때 여행 중인데요? 뭐 문제 있으면 제가 좀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신감이거든요. 그 자신감을 줄 정도의 어떤 여유, 그게 부자의 잣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시간이셨나요? 저는 나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갖고, 아직까지 상위 10%, 한 10억, 순자산 한 10억 정도가 상위 10%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안 됐는데, 상사급이 전화 왔는데, 저 못 가요. 막 그러면 안 되고, 거기 되기 전까지는 조금 좀, 그래도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열심히 가서 또 하고, 최대한 빨리 상위 10%가 돼서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자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조금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홍 박사님을 모시고 더 좋은 이야기,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